안녕하세요. 친절한 TV의 이윤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T조선 최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IT조선 차주경 기자입니다. 네, 드론의 활용 영역이 넓어지는 가운데 사람을 태우고 운송하는 유인 드론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늘을 나는 택시 드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항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조사들이 이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술을 비롯한 시장 현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익숙한 제품이 CES 2016에서 발표된 중국 이항의 184형 드론일 거예요. 이 제품은 프로펠러 기반으로 비행하는 8개 프로펠러로 비행하는 드론이고 한 사람이 타서 최대 100kg까지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비행 시간은 약 30여 분 정도 되고요. 비행 거리는 최대 50km까지 비행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컨셉 모델만 나온 게 아니고요. 최근 제품 개발이 완료가 돼서 두바이에서 7월부터 지금 시범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항을 비롯해서 그 이후로 독일, 미국 등 다양한 드론 제조사들이 택시 드론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약 20여 개 드론 제조사들이 이 운송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에어버스, 독일에서는 볼로콥터 등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수직 이착륙이 장점인 프로펠러형 드론 이외에 조금 더 나는 이렇게 수직 이착륙이라는 장점보다는 긴 비행 거리를 원한다. 그러면 고정익과 프로펠러를 함께 갖춘 하이브리드 운송용 드론도 지금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제 관련 기술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제조에서 지금 잘 알려진 인텔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그 독일의 그 드론 제조 스타트업 하나 인수하면서 슈팅스타 드론이라는 이 제품 하나 내놨습니다. 이 제품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하나의 컴퓨터 갖고 최대 500대의 드론을 동시에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사람이 일일이 찍어서 이제 이 녀석은 이렇게 이 녀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은 그 제어 콘솔 하나에서 도형을 그리거나 아니면 문자를 그립니다. 그러면은 그 500대의 드론이 딱 그 수신의 명령을 받아서 알아서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그 미리 그려진 도형이라던가 글자에 위치를 맞춰 찾아가게 되는데요. 서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걸 하게 되려면은 어느 정도 인공지능도 필요하고 스스로 판단도 기능합니다. 네, 기대만큼 우려도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안전에 대한 대비는 어떤가요? 드론 택시를 독자 여러분들이 탄다고 생각했을 때 뭐가 제일 걸리시나요? 두 분 기자께서는 뭐가 제일 걸리세요? 드론 택시를 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역시 안전. 일단 뭐 추락을 피할 수 없겠죠. 네, 떨어지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 덕분에 그 드론 택시 제조사들은 안전 관리, 안전 기능 개발에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장애물 회피 기능이에요. 도심을 날아다니는 택시 드론이라면 건물, 나무 등 각종 장애물을 먼저 사전에 보고 회피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기술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가장 보편적인 것은 비전 센서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촬영해서 사진 내에 어떤 장애물이 어느 위치인지 분석을 하는 거죠. 이 데이터를 토대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초음파나 음파를 쏴서 장애물과의 거리, 위치를 확인한 후 그를 회피하는 기능도 보편화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약간 단점이 있어요. 단점과 제한이 있는데 전선이라든지 작은 나뭇잎이라든지 서울에서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친구 비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돌발적인 장애물이나 크기가 작은 장애물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을 크기가 작거나 돌발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회피를 못하면 그건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유인 드론은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가로 세로 2m 이상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데 무게 200kg짜리 쇳덩어리가 상공 150m에서 낙하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생각하기가 싫어질 정도죠. 생각하기가 좀 끔찍하네요. 이게 자율주행차랑 제가 아까 자율주행차는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땅에서 이제 굴러다니는 거니까 뭐 필요한 센서들을 원하는 대로 탑재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뭐 음파 센서라던가 강화 센서라던가 또 레이저를 이용한 라이다 같은 것들도 다 그냥 무게 제한 없이 그냥 딱 칠 수가 있는데 드론은 이제 아까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다 보니까 그런 제약이 많이 크잖아요, 이게. 굉장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율주행차는 도로에서 달려요. 땅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전후 좌우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드론은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래서 3차원 공간을 다 파악해야 되니까. 위아래에 있는 장애물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애물 회피 감지 기능을 기본으로 해서 최근에는 어떤 시도가 이루어지냐고 하면은
비행기처럼 드론의 항로를 연구 개발 중이에요. 정해진 드론들이 정해진 항로로 날아다닌다면 전용 상대적으로 네. 이제 서로 부딪힌다거나 돌발 상황에 조금 더 피할 수 있겠죠. 물론 이 경우에도 장애물이나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물은 피하기가 어렵겠지만은 이 두 가지 장애물 감지와 회피 기능과 항로를 더한다면 사고의 위험은 대폭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걸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일반적인 뭐 하늘 날아다니는 것들은 다 이제 비싸잖아요. 예, 뭐 일단 지금 드론 제조사들이 들으면 굉장히 아플 얘기만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최영석 기자가. 비용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드론 택시라고 하는데 자 땅을 달리는 택시를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비용이 어디서 들까요? 일단 자동차 구매 비용이 들고요. 택시 기사님들의 인건비가 들겠죠. 자동차나 뭐 인건비 같은 걸 다 계산을 해본다고 해도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택시 비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드론 택시는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지지가 않겠죠. 우선 드론 택시는 기존에 없었던 제품입니다. 연구개발 비용이 그렇죠.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정말 많은 비용이 자동차는 들어갑니다. 오랜 시간에 개발되면서 이 비용도 많이 낮아진다만 이제 네, 그걸 어디서 뽑을까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판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운송비로 전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발비도 있고요. 드론 본체 개발 비용도 중요한데 아까 최영석 기자가 또 잘 짚은 게 있어요. GCS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이라고 드론은 지상에서 관제센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제센터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 아직까지는 그 기술이 불완전해요. 그 GCS에는 드론의 항로나 비행 상황을 측정하는 고성능의 파워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걸 다룰 수 있는 핸들링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GCS 설치와 유지 비용, 드론 개발 비용 이런 걸 다 고려를 하면은 드론 택시는 한 번 이용할 때 굉장히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 공간적인 그런 뭐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은 드론도 이제 일단 헬리콥터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이 타는 이제 헬리콥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사방 한 최소 어느 정도 제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 넓은 헬리패드도 꽤 넓잖아요. 드론도 그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유인 드론 정도 되면? 헬리포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드론이 이론상으로 이착륙 가능한 공간은 그 헬리포트의 약 4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인 드론이라고 하면 아까 언급한 이항 184형이 가로 세로 2.5m보다 조금 더 작은 수준이에요. 이론상으로는 그만큼 딱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항공 촬영 드론 다뤄보시면 알겠지만은 제자리 후보링했다가 내려오는데 그렇게 큰 부피를 차지하지 않죠. 이착륙에 대해서는 이착륙 장소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아무래도 부피가 좀 커지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개발된 택시 드론 대부분의 모델들이 다 1인승이에요. 하지만 한 명 태우자고 운송 드론을 개발하는 게 좀 수지가 맞을까요, 과연? 그렇다고 크기를 한도 끝도 없이 키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고성능의 배터리와 프로펠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드론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부피도 커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더 큰 엔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택시 드론뿐 아니라 항공 촬영 드론에도 똑같이 통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애매하겠네요. 이미 그 헬리콥터라던가 아니면은 수직 이착륙 그런 그렇죠. 기종이 있는 상황에서 드론이 딱 막상 크기를 키우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이게 택시 드론을 키우고 또 키우다 보면 무인 헬리콥터까지 가는데 네. 지금 무인 헬리콥터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서나 산간 지역의 물자 보급용이라든지 대부분 군수용으로 사용되기는 해요.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이 가서 보급을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뭐 유인 헬리콥터라면은 만약에 헬리콥터가 공격을 받으면 인명 피해가 생기겠죠. 그런 덕분에 무인 헬리콥터는 지금 거의 군수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엄연히 존재합니다. 택시 드론이 부피가 이제 굉장히 간격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개발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사람을 키울 것인지. 그 다음에 부피는 최대한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고 최대한 무게를 줄여서 최대한 오래 비행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지점을 찾는 것도 택시 드론 제조사들에게 맡겨진 과제라고 하겠네요. 네, 다양한 제조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뭐 안전을 대비한 기술이라든지 또 제품 드론 택시 제품 자체에 또 업그레이드된 기술 개발들이 계속 진행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의 도입 여부도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드론 택시의 미래는 어떤지 두 분의 견해를 좀 마무리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예, 국내 택시 드론의 도입이라 두 가지 면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안보 상황 지금 고려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지금 국내 세계적으로 드론 시장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에서 드론 한번 날리려면은 막 허가 막 여기저기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날릴 수 있는 공간도 이제 한정이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종일 날아다니는 거에 되게 민감한 지금 상황이에요. 저희가 아직 뭐 그
아직 뭐 지금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전쟁 상태 완전 종료된 상태 아니다 보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되게 민감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늘에 막 차지하고 있을 드론 그건 또 택시 드론이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쉽게 인가받을까 규제라든가 이제 안보적인 규제 같은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되고 또 하나 이제 그 걸림돌이 국내는 이제 택시 드론 도입하기 너무 좁은 국가가 아닐까. 택시 드론을 지금 전 세계 드론 제조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택시 드론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제조사들이 국내에도 있고요. 국내에서 택시 드론이 탄생을 할 겁니다. 하지만 보편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제 견해고요. 일단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은 저와 최영석 기자의 견해가 같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드론 택시가 뜬다는 걸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십니까? 이 수많은 건물들과 수많은 장애물들과 언제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돌발 상황을 뚫고 서울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번화한 도심 내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건 경제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사실 혹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건물 위에 헬리포트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만 움직이는 택시 드론을 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개발 비용입니다. 지금도 건물 위에서 위급 상황에서는 헬리콥터를 사용하면 돼요. 근데 건물과 건물 사이 이동하자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택시 드론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내려가서 그냥 차로 이동하면 되는데 위급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솔루션을 활용을 하되 택시 드론을 굳이 거기에다가 대입할 수는 없는 거죠. 도심에서의 사용은 많이 제한이 될 거라고 보고요. 대신 기술의 향상은 꾸준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상용화가 되면은 저는 도서지역이라든지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화된 용도로 택시 드론이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국내에서도 실종자나 조난자를 탐색하는 데 항공 촬영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탐색하기는 하는데 실제 구조는 구조대원들이 직접 가는 방식이에요. 나아가 여기에서 유인 드론, 택시 드론이 변화가 된다면 탐색과 그 자리에서 구조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병용할 수 있는 드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고립되어 있는 도서 지역에서 뭐 구호 물자나 뭐 응급 환자를 이송한다든지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본은 굉장히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한 감시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 확인이라든지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구호물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드론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그 환자 구호용 이런 운송 드론의 특화형 드론이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도 거기에 뒤처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무시를 하시는데 국내 드론 기술이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듭니다. 제가 알기로 6위나 8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 실력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서로 모여서 제품을 개발하고 정부에서는 활용도를 만들어주고 아까 최영석 기자가 언급한 규제를 조금씩 완화해준다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택시나 운송용 드론이 더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정말 재난 구호용 그런 드론은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보네요. 저도 아까 우리나라가 지역 특성상 산간지역 차량이라든가 그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산간지역도 많고 도서 지역, 그러니까 서해나 남해 같은 데 중심된 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확실히 좀 드론 택시가 좀 유용할 것 같네요. 생명이 최우선이죠. 사실 기본적인 운송에 천문학적인 돈을 쓸 필요는 없지만 사람 목숨 구하는 데는 그만큼 개발비가 들어가도 그렇죠. 사람 목숨을 구하는데 그 정도 돈은 어떻게 보면은 싼 값이죠. 네, 땅덩어리가 작아서 국내 드론 택시가 얼마나 수요가 있을까를 고려하면 이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될까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실력 있는 업체들이 또 국내에도 실력 있는 업체들이 드론 택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또 한편으로는 좋은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머지않아 택시 드론을 체험하고 소개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재미난 이슈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